저금리와 재정정책을 멈춰야 하는 때인 인플레가 오기에는 마이너스 GDP 갭, 중국의 혁신, 낮은 임금 상승, 제한적인 화폐 정책, 제한적인 원유와 원자재의 부족, 미국과 중국의 낮은 연쇄 부도 가능성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금리 재정 확장 시기의 포트폴리오로 노르웨이, 한국, 일본의 연기금 포트폴리오를 권합니다. 책 디플레 전쟁, 2020년 4월에 출간된 책으로 세계의 주가가 모두 최저점일 때 오히려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를 경고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경력도 있고 현재는 키움증권 이사 겸 프리랜서입니다. 저자는 2016년 국민연금을 나온 이후로 프리랜서가 되어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다수의 저서저술 방송활동 쪽으로 전환하여서 자신의 전공, 인구학과 역사학에 기반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책은 머릿말에서 크게 5가지 목차로 나님을 정리합니다. 대세적으로 디플레가 올 것이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행할 것이니 개인은 주식과 부동산에서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한다는 책입니다. 먼저 저자는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즉 인플레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당분간의 5가지 이유를 나열합니다. 먼저 GDP 갭,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가 한국은 2012년부터 꾸준히 마이너스입니다. 수요가 생산보다 많을 경우 생산도 물가도 고용도 증가하고 이런 경우 GDP 갭이 플러스이며 순성장 상황입니다. 수요가 생산보다 적을 경우 생산도 물가도 고용도 감소하는데 이런 경우가 GDP 갭이 마이너스인 역성장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디플레, 저물가, 불황,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플라자 합의가 낳은 일본병을 전세계 선진국들이 피하지 못하고 답습하는 중인 셈입니다. 인플레는 과다 측정되고 있는데 품질 개선, 혁신, 비용 감소, 양산 등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성장이라고 찍혔을 경우에도 모닥불 대비 형광 등은 혁신이지만 GDP도 줄고 소비자 물가도 하락시키고 고용도 줄입니다. 다음으로 제한적인 미중 전쟁 효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 높은 관세를 붙였지만 미국 내에서 중국산 제품들의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향이 일단 실시간이 아니어서도 아니고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서도 아닙니다. 중국은 00년 후반 10년대 중진국으로 서면서 생산성을 혁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제조강국 2025를 외치면서 학습 곡선이 빠른 산업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진국의 함정을 아직 탈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만 매달리는 형태는 조선과 반도체에서 한국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GDP 성장을 견인해왔지만 이제는 개인에게 고학력이 강압됩니다. 경제성장에서 자본기여가 80%에 달하기 시작했고 요소기여가 20%, 노동기여는 이제 0입니다. 즉 관세가 사람을 줄이고 혁신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1970년대 이후 생산성보다 전 세계의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직전 2019년 호황 및 저물가였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이후 생산성은 107% 올랐는데 단위 노동비는 40%만 올랐습니다. 즉, 기업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단위 노동비는 동결된 셈입니다. 이것을 좌파 우파식으로 기업이 악하고 노동자가 선하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주주의 이익이 또 우리의 국민연금으로 환원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또 양극화를 일부러 일으켜서 세대 간의 갈라치기를 해서 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사회에서 학력에 따라서 양극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세계화와 아웃소싱을 하면서 선진국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하락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도 고령층이 고노동 고학력 일자리가 아닌 곳에 취업하게 되고 젊은 층은 고령층의 그러한 비참한 노후를 보면서 저축률을 높이는 악순환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부자들은 금융 비중이 높다. 이것도 반만 맞는 말인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중산층 일자리가 개도국에 가면서 임금이 하락했듯이 개도국의 자본이 선진국에 쏠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디플레이 상황인 이유는 제한적인 화폐 정책입니다. 코로나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으니 급박하게 고금리 테이퍼링 추수의 시기가 올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저금리 때 많은 통화량, 고금리 때 적은 통화량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먼의 화폐 수량론, 즉 통화가 증가할 때 물가도 오르고 GDP도 증가한다 라는 이론은 90년대 이후로 틀려졌습니다. 생산성이 혁신되었고 9808 위기를 겪고 나서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지급준비금을 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9808 때와 달리 또 코로나는 실물 위기이기 때문에 금방 복구가 또 가능합니다. 08 이후로 규제를 하면서 은행들이 그렇게 지급준비금도 뒤에 쌓아놓고 부실 대출에 의한 부도도 두려워하면서 되게 깐깐하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승수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나서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는 공개 시장 조작을 하는 실험을 미국과 일본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한적일 원유와 원자재발 인플레. 2000년대 중반 원유가 부족해서 닥쳤던 인플레의 반복은 없을 것입니다. 원유와 원자재는 마치 배추 파동처럼 수요와 공급에 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또한 00년대 중반 원유 위기는 중국이 중진국에 올라서면서 그 석유 수요가 급증한 건데 중국도 1만 불 이후로 선진국들처럼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진국으로 중국 다음으로 현재로서는 급격하게 성장한 후진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0년대 중반 유가는 감산 합의에 실패했고 셧다운으로 수요를 하락하고 셰일 업체가 과잉이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5가지의 인플레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디플레가 점점점, 즉 전세계 선진국들이 일본병을 앓을 것이다 라는 인식과 문제인식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국민들에게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심리를 만드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컸던 디플레는 역시 일본입니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고금리와 강달러를 낳았고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이 80년대에 날아오릅니다. 그러자 플라자 합의를 하여서 독일과 일본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약속을 하였고 미국은 불황을 해소하지만 반대로 일본은 불황을 겪게 되면서 그 불황 속에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하이퍼 인플레를 했다가 고금리를 갑작스럽게 넣자 버블이 붕괴돼 버립니다. 물가의 하락 심리로 소비가 미뤄지고 그러니 실적이 악화되고 그것이 고용 악화를 낳고 실질 임금을 명목임금과 달리 상승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디플레 위기, 예컨대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 재정 정책에 들인 돈보다 GDP 상승률이 높을 것인데 이것을 승수라고 합니다. 적자 국채가 생기는 부채의 증가는 조세 수입 증가량이 이자 증가량보다 크기 때문에 승수 효과가 1보다 크다면 무조건 나라가 빚을 내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승수가 2020년 기준 1.3이었습니다. 재정 적자를 내서 경기 부양을 해도 불황의 공포가 돈을 풀어도 회복이 당분간 힘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커서 금리가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시장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을 때 긴축하면 됩니다. 즉 사람들의 심리나 느낌과는 달리 그렇게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인플레와 호황 과열이 왔을 때는 이러한 적자 재정을 멈춰야 하는데 이때는 승수가 1보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1보다 낮음에도 계속해서 무리한 적자를 내는 경우가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 국가들인데 1차 대전 이후의 독일, 2차 대전 이후의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고금리를 빨리 올리고 그 부작용을 차라리 겪는 쪽을 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플레는 정부가 재정의 건전화 의지, 긴축의 의지만 보이기만 하면 돈들이 싸그리 빠지면서 순식간에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플레가 오는 것보다 디플레에 빠지는 것을 더 위험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 재정 확정의 기간이 앞으로 1, 2년 있을 것인데 이런 때의 자산시장을 저자는 짚어봅니다. 우선 주식시장이 주가 수익 비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일본의 저금리 상황이었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높은 PER, 즉 주식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대신에 주식당 기대 배당 수익률은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급격한 고금리를 겪으면서 은행과 채권의 금리가 배당주보다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주식에 들어와 있던 돈이 전부 은행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합니다. 한국은 PER도 낮고 금리도 낮은데 코로나 위기를 왜 맞았는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덜 맞긴 했습니다. 채찍 효과, 즉 채찍을 휘두르면 말단이 가장 크게 움직이듯이 한국은 공급 사슬망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학 개미운동으로 국내 기관과 국내 개인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서 국내 주식도 탄탄한 배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반등 시점은 위기의 회사들의 회사채 금리가 다시 안정화될 때랑 재정의 확대 정책이 펼쳐질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 책을 낸 직후에 그 두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은 역사상 최저점에서 다시 하늘로 날아옵니다. 부동산도 간략히만 짚자면 선진국 국민들도 70에서 90%의 부채를 끼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에 매우 민감한 시장입니다. 저금리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는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공급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이나 1인 가구를 선호하고 노인들은 병원이 있는 도시 쪽으로 오려하고 혁신적인 기업들도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서 대도시 서울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재정 확장 정책의 호황기가 건전화를 올 시기까지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고금리를 닥쳐야 하는 위험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회사채 가산금리가 치솟은 그 부실 회사들이 줄도산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정부가 간단하게 대출 만기 연장, 회사채 매입을 해주면서 인위적으로 살렸고 위기 뒤에 시장의 과점 및 호황을 누릴 해자, 즉 브랜드, 기술력 등을 가진 기업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둘째로 중국의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약간 소망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부채, 가계부채는 선진국 대비에 낮고 부동산도 가처분 소득의 증가보다 낮은 상승률로 아직 땅값은 더 오를 것입니다. 중국에서 부실한 지점들은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그리고 일부 회사들인데 여태까지 성장률 대비 인위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 돈을 빨리빨리 대출을 받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경영을 해왔습니다. 1, 2년 이내에는 내수부양책과 이러한 방만 경영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1, 2년 정도는 중국이 버티고 큰 폭락은 없을 예정입니다. 물론 2022년에서 2023년은 좀 지켜봐야겠죠. 저자는 이러한 저금리 재정 확장기가 2020년부터 2020년 당분간 좀 유지가 될 텐데 이런 때 자산 배분을 어디다 넣어놔야 하는지를 짚어봅니다. 노르웨이, 한국, 일본을 대표적인 연기금의 5손가락 중 하나인데 이 3개의 연기금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부자가 되는 나라의 비법은 혁신을 장려하거나 그런 혁신적인 나라 옆에서 그 떡고물을 먹거나 아니면 노다지가 터져야 합니다. 스페인은 신대륙의 금을 가져오고 네덜란드는 북해의 석유를 가져오면서 그 노다지에 망했지만 노르웨이는 이 앞에 두 선례를 보면서 북해에서 난 유전의 돈을 자국이 아니라 모두 해외에 투자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럼으로써 자국의 통화가 고환율이 되고 자국의 혁신을 저해하는 일을 막으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돈을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점차 자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게 된 게 이번 동학개미운동입니다. 노르웨이 연기금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식을 60% 이상으로 강력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며 한국은
자국채권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다분화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층과 일본 등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일본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니까요. 이들은 최대한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은 떨어진다는 불리한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